안녕하세요. 30대 중반에 2살 난 딸을 키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저는 소름 끼치고 무서운 시댁 사연을 적어보려고 해요.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있나 하며 욕을 하시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대반전까지 놓치지 말아주세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은커녕 제가 태어난 날짜도 모른 채 성장했어요. 생일은 보육원에 맡겨진 날로 정했다고 하네요. 보육원 생활은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지만 봉사활동 오시는 분들이나 맛있는 음식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나름 재밌고 추억 많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독립하게 됐고 고시원방을 구하면서 홀로 서기에 도전했습니다. 저를 받아준 회사가 있었는데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자주 오던 부부가 운영하는 중형 마트였어요. 거기서 계산대와 물건 정리 등의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답니다. 저에게 적지 않은 월급이어서 생활하는 데에는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잘 먹고 잘 지냈어요. 수년간 마트에서 일하다 보니 시간은 금세 지나갔고 제 눈가에 주름이 잡힐 30대가 됐어요. 마트에서 일하며 2명 정도의 남자와 사귀어봤는데 모두 크게 인연이 되어 결혼까진 가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말을 걸더군요. 깔끔하게 정장으로 차려입은 남자였는데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오빠야. 보육원에서 같이 지냈었던 석철이 오빠. 석철이 오빠? 아, 그 어렸을 때 입양됐던 오빠? 그래. 우리가 6살, 7살 때까진 같이 지냈잖아. 혜진이 네가 오빠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거 기억 안 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만나서 반가워. 오빤 입양돼서 잘 지냈나 봐. 겉보기에도 엄청 귀티가 나 보인다. 그냥 뭐. 혜진아,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대화 나눌까? 저녁? 특별한 일 없으니까 괜찮겠네. 좋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빠가 사주는 거지? 당연하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만 해. 이 오빠가 다 사줄 테니까.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중국집을 가리키며 짜장면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메뉴기도 하고 짜장면은 저에게 의미가 있는 음식이거든요. 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홀로 짜장면을 먹고 보육원으로 돌아간 기억이 있는데 맛있는 짜장면이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줬거든요. 저희는 중국집에 들어가 짜장면에 탕수육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석철 오빠는 대학까지 잘 나와서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고 입양한 어머니와 같이 산다고 하더군요. 오빠는 가족들이 있어서 좋겠다. 부러워. 난 입양되고 싶었는데도 아무도 원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육원 동생들하고 지냈어. 나한테는 보육원 동생들이 가족인 셈이야. 그랬구나. 혜진이 네가 어떻게 컸을지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로 변한 걸 보니까 너무 좋고 기쁘다. 너 만나는 사람은 없니? 남자? 평생 2명 사귀어봤는데 둘 다 결혼까진 가지 못했어. 인연이 아니었나 봐. 언젠가는 나만을 사랑해주고 배경 같은 걸 보지 않고 받아줄 사람이 나타나겠지. 그 사람 앞에 나타난 것 같은데? 오빠가 네 앞에 앉아 있잖아.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같은 엘리트가 왜 나를 만나. 괜한 말하지 말고 짜장면이나 잘 먹고 헤어지자. 아니, 오빤 진심이야. 널 길거리에서 처음 봤을 때 내가 널 엄청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게 떠올랐어. 내가 보육원에 가서 널 찾지 않은 게 엄청 후회가 된다. 혜진아, 오빠랑 만나보지 않을래? 난 너랑 꼭 인연이 되고 싶어. 오빠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25년 만에 만났어. 근데 느닷없이 연애를 하자고? 부담되니까 그러지 마.
저는 오빠의 고백을 차단하고 음식을 먹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는데 오빠가 거의 매일 연락을 주더라고요. 연애가 아니어도 좋으니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를 그냥 오빠로만 생각하고 자주 만나 어울렸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사랑에 빠져 있더군요. 오래전 보육원에서 같이 보낸 남매 같은 사이였는데도 남녀 사이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둘은 연애를 3년 정도 했어요. 제 나이가 30대 중반에 걸쳐졌고 오빠는 30대 후반이 됐죠. 인사드릴 곳은 오빠를 입양해준 시댁분이었습니다. 긴장을 거머쥐고 시댁에 찾아갔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었어요. 시누이는 입양아가 아닌 시어머니의 친딸이었고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어머님 아가씨 처음 뵙겠습니다. 김혜진이라고 해요. 아, 네가 내 아들이랑 사귄다는 그 고아니?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다며? 네, 맞습니다, 어머님. 저희 두 사람은 어릴 때 아주 잘 놀고 지내던 오누이 같은 사이였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 이렇게 연인이 됐네요. 사람 인연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하긴 무슨.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좁아 터졌으니 얼마든지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우리 집에 인사 왔다 해서 결혼에 성공할 거란 생각은 말어라. 석철이가 한 번만이라도 보고 결정해달라고 해서 오라고 부른 거야. 근데 역시나 내 마음에 차지 않는구나. 외모도 그저 그렇고 배경도 없고 직업도 마트 캐셔라고 하니 달갑지가 않어. 내 아들은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과장이잖니.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냥 헤어져라. 연애한 것으로 족하고 헤어지란 말이야. 네? 어머님,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랑 오빠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틀림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부디 허락해 주세요.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이 고아년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내 아들 못 준다. 그러니까 잡소리하지 말고 꺼져. 시어머니는 아주 냉정하게 저를 보시며 무조건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오빠와 비교되는 건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만나 뵙자마자 반대할 거라는 걸 크게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입양한 식구들이니 편견 없이 봐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이 완전히 비껴나간 것이었죠. 여하튼 그렇게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그 집에서 나왔고 며칠 동안 집에서 앓으며 오빠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저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자기만 믿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서든 허락을 받을 테니 시간을 달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전 오빠의 말만 믿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눈에 차지 않으시겠지만 오빠가 선택한 여자가 저니까 분명 허락해 주실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몇 달 내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한결같이 저를 싫어하셨다네요. 석철 오빠는 잔뜩 취해서 제 자취방에 찾아왔습니다. 혜진아, 오빠가 미안하다. 아직도 반대하시지? 오빠, 우리 그냥 헤어지자. 여기까지가 우리 인연이었다고 생각하고 각자 갈 길 가도록 하자고. 난 마음의 준비 됐어. 아니, 난 그렇게 못해. 혜진이 널 다시 만나고 내가 느낀 사랑은 그 누구보다 강렬하다고. 그런 건 시간 지나면 잊혀질 거야. 그만 헤어지자. 안 된다고. 난 너랑 헤어지지 못한단 말이야. 우리 동거부터 하자. 혼인신고해서 살림부터 차리자고. 싫은 말이야. 우리 엄마나 동생은 내가 어떤 여자를 데려가도 결혼 반대하셨어. 나랑 비슷한 대기업 다니는 여자 데려가도 반대했고 사업하는 여자도 싫다고 했지. 그냥 내가 결혼하는 게 싫으신 거야. 뭐? 그렇게 잘 나가는 여자들도 반대하셨다고? 도대체 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모두 내 잘못인 것 같아.
나를 입양해준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집안에 가세가 심하게 기울었어. 그때부터 내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가장 노릇 시작했어. 알바는 매일 하고 주말엔 노가다 뛰면서까지 생활비 마련했어. 그리고 공부도 죽어라 해서 명문대 장학생으로 들어갔지. 대학생이 돼서도 편하게 공부만 하지 못했어. 동생 학원비에 엄마한테 드리는 생활비 때문에 밤마다 대리운전 뛰고 물류창고에 박혀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노릇하고 있는 거야. 뭐? 그럼 입양되고 중학교 때부터 고생만 하면서 살았던 거야? 그럼 결혼 반대하는 이유가 가장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내가 지금 버는 돈의 3분의 2는 엄마와 동생이 가져가고 있어. 생활비다 뭐다 해서 쓰는 돈이 아주 많거든. 내 여동생이 치장하고 다니는 거 봤지? 그거 다 내 카드를 쓰고 다니는 거야. 혜진이 너와 헤어질 생각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호구이자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 같아. 엄마가 늘 집안의 가장은 나라고 강요하셨거든. 그래서 식구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을 한 거지. 오빠,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야겠다. 평생 이용만 당하며 살아온 것 같아.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던데 오빠도 어머님한테 세뇌당해서 희생만 하며 살아온 것 같아. 나랑 결혼하지 않더라도 오빠 미래를 위해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게 좋겠어. 아직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상담도 받아보려고. 혜진이 너 만난 뒤로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 병원에 가보자.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떨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지금 처한 상황 알아보자고. 그래서 바로 정신과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많은 걸 들어준 의사 선생님은 아주 전형적인 세뇌를 당하며 살아왔다고 했어요. 고아인 그이가 애정결핍이 있는 상태로 입양됐으니 부모님에게 잘 보이고 칭찬을 듣거나 사랑을 받고 싶어서 평생 희생만 하며 살았다고 했죠. 그러더니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장 시댁에서 나와 따로 살라고 충고해줬어요. 또 심리적으로 복잡한 상태 같다며 약까지 처방받아서 병원을 나왔죠. 오빠는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시댁에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나가겠다고 말하면 좋은 꼴 보지 못할 걸 알았기 때문에 야반도주를 시도했다네요. 그리고 결국 오빠는 혼인신고를 하고 저와 살림을 차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대출로 집을 마련했답니다. 저희 둘 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 살아가며 갚을 계획이었죠. 몇 년만 바짝 고생하고 나면 빚도 없어질 것이고 이세를 낳을 수도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합니다. 제가 생각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해서 양심이 찔리거나 죄송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림을 차리고 지내고 있자 시모녀가 저희 집으로 말도 없이 찾아왔어요. 두 눈에는 도끼를 품고 있었고 한 손에는 골프채를 들고 왔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저희 신혼집 살림에 골프채를 날렸어요. 이것들이 내 허락 없이 살림을 차려? 이 여우 같은 년아! 네 년이 감히 내 아들을 빼앗아가?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 남편이 어머님과 아가씨한테서 벗어나겠다고 결심했다고요. 병원에 가봤더니 아주 심하게 세뇌당한 상태라고 했어요. 어머님과 아가씨가 제 남편 가스라이팅해서 노동과 재산 계속 갈취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젠 다 알게 됐고 잘못된 인생 살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이 우리 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순 없다고요. 이 여우년이 뭐라는 거야? 뭐 가스라이팅? 참나,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별 그지 같은 소리를 다 하네. 그리고 그 병원 어디냐? 의사가 돈벌이 하려고 내 아들을 환자 취급한 모양인데 그거 다 네가 만든 덫이지? 네가 잘난 내 아들 꼬셔서 우리 모자와 오누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대가리 굴린 거잖아. 그리고 뭐? 나더러 니들 사이를 가르지 말라고?
이거 아주 소시오패스가 따로 없네. 이년아, 네가 순진한 내 아들 꼬셔서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게 만들고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이 썩어 빠진 년? 오늘 네 인생 끝장이야. 내가 오늘 아들내미 데리고 갈 거라고. 먼저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부숴버리고 네 년도 손봐줄 거야. 기다리고 있어, 이년아. 시모녀는 집안의 물건들을 골프채로 박살을 냈는데 제가 말리려고 하자 골프채로 위협을 주면서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경고하더군요. 저는 겁에 질려서 몸을 움직이지 못해 경찰서에 전화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 사이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고 상황을 인지하자마자 시모녀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둘 다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그만두세요! 석철인 너,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는 거니?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널 입양해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가 있는 거냐고? 그리고 이 엄마랑 동생 몰래 야반 도주를 해? 그리고 버젓이 저 고아년이랑 살림을 차려? 은혜요? 엄마, 저 입양하고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저만 보면 화내고 매 드셨던 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게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가장 노릇해온 거 몰라요? 매달 두 사람 위해서 갖다 준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고요! 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호구의 등신으로 살아온 건 이제 모두 끝났다고요! 어머머, 이 자식이 엄마한테 하는 소리가 돈을 줘서 아깝다는 듯이 말하네? 이놈아, 아들 키우는데 매를 드는 건 일반적인 훈육이야. 그리고 한 식구니까 가장 노릇 할 수 있는 것도 아주 당연한 일이고. 너 지금 저 여우년한테 홀려서 정신 빠진 것 같은데 너 이러면 안 된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거라고. 아니요, 전 후회 안 해요. 지금 엄마랑 예림이가 여길 찾아온 이유가 돈 때문인 거 다 알아요. 제가 지원 끊어버리니까 돈 달라고 협박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어떡하죠? 이제부터는 제 월급 통장이나 재산 관리는 제 아내가 할 겁니다. 두 사람한테 돈을 주는 일은 이제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만나지도 않을 겁니다. 이 자식이 지금 우리 모녀한테 인연을 끊자고 말하는 것 같네? 너 진심이냐? 네, 내가 호구짓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동안 세뇌되어서 개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모두 잊고 제 인생 살 거예요.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니까 그만 부수고 나가시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뭐, 경찰? 이거 아주 후레 자식이 따로 없구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아떨어지네. 이 짐승놈아,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나중에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날이 올 거라고. 그럴 일 없으니까 그만 나가시죠. 남편은 시모녀가 한 짓을 보고 완전히 정이 떨어져 나갔는지 가족의 연을 끊겠다고 확언하며 쫓아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잘했다고 느껴지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어서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없이 그 일을 안아주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하늘 아래 유일한 가족이 되어 지내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모녀가 바로 잊혀지더라고요. 가끔 남편이 악몽을 꾸긴 했지만 일상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맞벌이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갔는데 그 이에 월급이 많다 보니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나이가 40이 되기 전에 깔끔하게 빚을 갚고 2세를 낳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름 뒤에 시누이가 땀을 흘리며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남편과 제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 다급하게 찾아온 거였죠. 저는 인터폰을 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시죠? 제 남편이 만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새언니, 지금 저희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어젯밤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요. 시름시름 앓으면서 오빠 찾고 있어요. 애타게 찾고 있다고요. 어머님이 다치셨다고요? 일단 들어오세요. 문 열어드릴게요.
신우이가 집에 들어오자 남편이 거실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시모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자 크게 놀랐습니다. 아무리 안 보고 살겠다고 다짐했어도 부모가 아프다고 하니 마음이 흔들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와 시누이는 같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팔다리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내 아들 석철이 왔냐? 우리 아들 엄마 없이 잘 지냈냐? 이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디기 힘들었는데 말이야. 어젯밤에도 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현관문 열고 맨발로 나갔다가 계단에서 구른 거야.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다치셨다니까 가슴이 아리네요. 몸은 어떠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해요? 좀 다치긴 했는데 며칠 누워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하더구나. 아들아, 이 엄마가 다치고 아픈 순간에 네 얼굴만 떠오르더라. 그래서 앓으면서 너만 찾았던 것 같구나. 죄송해요. 제가 의사 선생님 말만 믿고 엄마와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엄마, 저 때문에 속상하셨죠? 미안해요. 그렇게 막 연을 끊는 게 아니었는데 다른 방법을 찾을 생각하지 않은 게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야 내 아들 같네. 그래, 석철아. 이 엄마는 절대 너와 등지고 싶지 않다. 내가 엄하게 키우긴 했어도 널 사랑하지 않았던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 네, 알겠어요. 그럼 가끔이라도 이렇게 찾아뵐게요. 그럼 괜찮겠죠? 응, 좋다. 가끔씩이라도 보고 살자. 근데 나랑 네 여동생이 생활하기가 좀 힘들구나. 그렇게 갑자기 생활비를 끊어버리니 당황스럽다. 다시 예전처럼 네가 우릴 지원 좀 해줘야겠어. 네 동생도 나중에 결혼할 텐데 네가 혼수를 해줘야 하지 않겠어?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카드 2장 내놓고 가거라. 그럼 널 귀찮게 안 하고 이렇게 가끔 얼굴 보면서 살도록 할게.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 모든 상황이 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 보니 팔다리를 감은 붕대도 너무 어설프고 헐렁하게 감아놔서 수상해 보이더군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저한테 대신 대답을 하라는 듯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팔다리에 감긴 어설픈 붕대를 들춰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다치셨다더니 작은 상처조차 없네요? 계단에서 굴렀으면 뼈나 인대가 다치셨을 텐데 깁스도 안 하시고 붕대만 칭칭 감으셨네요? 병원에 다녀오셨다면 약봉지라도 있을 텐데 어디 있나요? 뭐? 뭐가 어째? 넌 지금 시애미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다친 걸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이거냐? 증거를 내밀라 이거냐고? 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서요. 괜히 아픈 걸로 쇼하시면 제 남편한테 돈이나 카드 뜯어내는 것 같거든요. 제 말에 흥분한 시어머니는 붕대를 벗어버리고 벌떡 몸을 일으켜 앉아서 제 귀싸대기를 후렸습니다. 이거 보통 여우가 아니네. 꼬리 9개 달린 구미호가 따로 없어. 이년아, 내가 내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픈 척 좀 했다. 근데 이게 돈을 뜯어내려는 저의로 보인 거냐?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너 내 아들 돈 관리하면서 재미 좀 보나 본데 그거 다 우리 거야. 니년이 내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니년이랑 석철이가 이혼해야겠다. 아들, 너 이년이랑 헤어져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이쯤에서 정리해. 엄마, 몸 다친 거 거짓말이에요? 역시 돈 때문에 부른 거예요? 저더러 계속 돈 가져다 바치라고요? 이놈의 자식은 또 말을 그렇게 하네. 야, 네가 우리 덕에 잘 먹고 컸으니 베푸는 건 아주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계집 하나에 빠져선 정신 못 차리고 통장을 통째로 빼앗겨? 아유, 이 화상아.
처녀는 너한테 빨대 꽂고 평생 빨아먹을 기생충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가스라이팅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네 마누라 년이라고. 됐네요. 쇼 끝난 것 같으니까 전 이만 일어날게요. 그리고 계속 만나고 살지는 생각을 더 해봐야겠어요. 저나 엄마나 같이 있으면 득이 될 게 없으니까 잠시 연락 끊도록 할게요. 모두 정상이 되면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해요. 저 얼빠진 등신. 천의 고안년한테 빠져서 줏대 없이 흔들리는 거 봐라. 이 새끼야. 난 네 어미고 처녀는 그냥 가랑이나 벌리는 여우라고. 남편은 시모의 막말을 듣고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며 제 손을 잡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두 모녀는 제 뒤통수에 대고 쌍욕을 퍼부었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앞만 보고 나가버렸답니다. 저희가 시모녀와 연락을 끊고 지낸 지 3개월이 지났는데 그쪽에서도 정이 떨어졌는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끼어서 이런 일이 생기긴 했지만 남편의 인생이 그동안 불행했다고 하니 잘된 일이라 스스로 위로하며 이기적인 생각을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물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일이 바빠서 받지 못했는데 다시 걸려와서 급한 전화 같아 잠시 일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전화 받으셨네요. 저는 교통사고 수사관입니다. 혹시 7914 차주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 남편 차 번호가 7924 맞아요. 제가 맞게 전화했네요. 지금 부근이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마주오던 트럭이 급발진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으면서 부근의 차와 사고가 났어요. 유감스럽게도 부근은 현장에서 돌아가셨고요. 얼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크게 훼손됐습니다. 뭐라고요? 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까? 제 남편이 확실해요? 사고자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일단 병원으로 옮겨질 겁니다. 소지품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DNA 검사하면 바로 알 수 있겠죠. 지금 병원의 영안실로 가는 중이니까요. 보호자님도 얼른 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식 전하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찰에 전화를 끊자마자 마트를 뛰쳐나와 택시를 탔고 두 손을 모으며 제발 제 남편이 아니길 기도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영안실 앞에 있던 경찰은 저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렸답니다. 또 얼굴만 본다고 해서 본인 확인이 안 된다며 지금 DNA 검사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반파된 차 안에서는 남편의 부서진 핸드폰과 피우던 담배가 있어서 거의 남편이 맞는 것 같다는 분위기로 말이 모아지기도 했죠. 저는 두 다리가 떨려서 병원 로비로 올라가 벽을 짚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남편의 여러 동료들이 왔어요. 사고자가 누구인지 결과가 나오고 트럭의 급발진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자 바로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눈물을 그치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선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장례식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렸죠. 이윽고 어떻게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따귀를 여러 대 날리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네 년이 기어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이 여우년아. 너만 아니었어도 내 아들은 무사했어. 네가 죽인 거야, 이년아.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죠? 제가 남편을 잡아먹다뇨. 이년이 정신줄을 놨나. 무슨 대답이 그래? 네가 내 아들 데리고 가서 살림 차리고 멋대로 살더니 이 꼴 난 거 아니야? 너만 없었어도 내 아들은 지금 무사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그래요? 더 해보세요, 어머님. 하고 싶은 말 다 해보시라고요. 저한테 쌓인 게 많으신 것 같은데 흥분하신 김에 막말 더 해보란 말이에요.
인연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걸 모르는 거야? 정말 꼬리 9개 달린 여우년이었네. 이년아, 니년 때문에 내 아들이 저 세상 갔으니 책임져라. 책임이요? 어떤 책임을 져야 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몰라서 묻냐? 내 아들의 재산 모두 우리한테 넘겨라. 내 아들이 마련한 아파트나 통장에 들어있는 돈 모두 포기하겠다고 각서 써라. 아, 그 재산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사망보험금은 수혜자가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만일을 위해서 보험을 8개나 들어놨는데 정말 잘한 것 같네. 여하튼 니녀는 내 아들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 알아듣겠어? 어머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제 남편의 재산을 달라는 건지. 설마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연이 실성을 했나? 네 남편이 트럭 사고로 숨졌잖아. 현장에서 바로 세상을 떠났다고. 정신 차려, 이년아. 어머님,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제 남편 살아있어요. 이거 아주 돌았네. 정신줄 놓은 등신이 됐어. 아니에요. 제 남편 분명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요. 멍청한 년. 네 년이 남편 따라 저승에 가고 싶은 거냐? 그럼 너도 똑같이 돼지든지 해라. 어쨌든 나는 내 아들 유산 꼭 받아야겠으니까 포기 각서만 깔끔하게 써라. 벌써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딴 마음 먹으면 가만 안 둔다. 아, 진짜로 제 남편이 세상 떠난 줄 아시는구나. 어머님, 저 따라오세요. 아가씨도요. 저는 두 사람에게 제사상이 차려진 빈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은 영정사진을 보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 아들이 아니잖아. 저 사람 누구야? 영정사진 속에 왜 내 아들이 아니라 다른 남자 사진이 있는 거지? 어머님, 넋이 나간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네요. 다리가 떨리시나요? 왜? 기대했던 아들의 사진이 아니어서 놀라셨어요? 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 아들은 살아있는 거야? 아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야, 내 아들 석철이 어디 있는 거냐? 저기 들어오고 있네요. 남편은 장례식장 문을 열고 경찰들과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랬습니다. 남편의 차가 트럭과 사고가 나며 반파가 난 것이 맞았고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숨진 것도 맞았어요. 근데 남편의 차를 끌고 나간 건 그이의 회사 후배였습니다. 외근을 나가는데 제 남편 차를 끌고 나갔다가 화를 당하게 된 거죠. 어찌됐든 한 사람의 인생이 끝이 났으니 정말 안타까운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빈소로 들어와 손가락으로 시모녀를 가리켰습니다. 형사님, 저기 두 모녀가 이 사건의 주범입니다. 아까 트럭 운전기사가 말했던 공모자들이라고요. 석철아,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야? 엄마, 아니, 이 악마 같은 년아. 당신이 트럭 기사랑 짜고 나 해치려고 한 거 다 들통났어. 형사들이 트럭 급발진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고 트럭 기사가 니년이랑 애인 사이인 걸 밝혔고 너희 모녀 짜고 사고 낸 걸 모두 밝혔다고? 무슨 소리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트럭 기사가 내 애인이라고? 그리고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 사고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석철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끔찍한 짓을 했겠니? 이 엄마 그렇게 못 믿어? 이제 엄마라는 말 좀 그만하시지. 다 걸렸으니까. 진실 실토하고 유가족들한테 용서 빌란 말이야! 남편의 말에 형사들은 수갑을 꺼내 들었고 두 모녀의 팔을 등 뒤로 꺾어서 채웠습니다. 그러자 장례식장 식당에 있던 남편의 후배 가족들이 빈소로 우르르 들어왔어요. 이 여자들이 우리 아들 해친 년들이에요? 이 무서운 짐승들! 너희 둘 가만두지 않겠어!
형사들이 제지하며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자식과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은 경찰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두 모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등 뒤로 수갑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반항하지 못하고 날아오는 싸대기와 주먹을 모두 쳐맞았고 영정사진 아래에서 돼지게 짓밟혔습니다. 시모녀는 얼굴과 몸을 하도 많이 맞아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이런 젠장을 다 걸려버린 거야? 트럭기사 이 개같은 놈! 나중에 걸리더라도 우리 모녀 풀지 않겠다더니 싹 다 까발린 거야? 이런 개같은 경우를 봤나? 그 말에 유가족들은 다시 한번 광분해서 두 년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장례식장은 난장판이 돼버렸고 죽도록 맞은 시모녀는 형사들의 손에 끌려 퇴장했답니다. 에이씨, 석철인 내 이놈! 이놈이 내 말만 잘 들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리고 여우년아! 이게 다 네 탓이야. 가만두지 않겠어! 내 손으로 네 년을 찢어 발기고 말겠어! 아! 시모와 시누이는 끌려가면서도 쌍욕을 남발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더군요. 두 모녀가 형사들에게 끌려나가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지자 저와 남편은 먼저 포옹하며 서로에게 한마디씩 주고받았어요. 여보, 많이 놀랐지? 내가 죽은 줄 알았지? 당신 핸드폰이 차 안에서 부서진 채 발견돼서 당연히 당신이 사망자인 줄 알았어. 그래, 그랬겠지. 근데 내가 지금 다행이라고 말하면 안 돼. 내 차 운전했다가 사고가 난 후배 가족들이 있으니까 사과드려야 해. 그이는 저와 포옹한 뒤 유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재수씨,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 차 타고 외근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저 욕하시고 때리세요. 이봐요, 과장님. 제 아들이 평소 과장님을 존경했어요. 회사에서 믿을 만한 선배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칭찬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을 왜 욕하고 때리겠습니까? 나쁜 짓 저지른 건 당신이 아니라 아까 그 두 년이잖아요. 그래도 모든 건 저 때문이에요. 김 대리가 제 차만 끌고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당연히 당신이 밉죠. 화가 나죠. 하지만 내 아들이 그러길 원할까요? 억울하게 세상 떠나긴 했지만 범인들이 모두 잡혔고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이제 편히 눈 감을 겁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물을 수 없으니 그만 괴로워하고 일어나세요. 이제부터는 시끄럽지 않게 장례 치르고 싶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자 유가족들은 하나같이 남편의 잘못이 아니니 그만 일어나라고 말해줬답니다. 저희 부부는 사흘 내내 남편 후배 장례식장에서 손을 보태어 도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사과하며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범죄자 3인이 재판을 받게 됐어요. 보통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일이니 엄청나게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됐어요. 시몬은 끝까지 억울해하며 판사님에게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이 일은 저와 상관없습니다. 이 트럭 기사 놈이 혼자 한 일이라고요. 이봐, 당신이 직접 말해봐. 이 모든 일 벌인 게 너 혼자 독단적으로 했다고 말이야? 지랄하네. 야, 이년아. 네가 저기 뒤에 앉아있는 니년 아들 저 세상으로 보내면 나한테 절반의 목 준다고 했잖아. 급발진으로 꾸며 사고 내자는 것도 니년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 아이, 판사님. 이년 정말 무서운 년이에요. 내가 사랑에 빠져서 어리석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보통 년 아닙니다. 지 아들 입양해서 부려먹는 건 기본에다가 사망보험을 8개나 들어놨다고요. 이게 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 부려먹고 이익만 챙기다가 나중엔 저승으로 보내버리고 큰돈 받을 계획이었던 거예요. 제가 비록 이 두 모녀한테 설득당해서 사고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 개자식아!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너 내가 가만 안 둬. 나중에 복수해주겠어.
복수? 평생 감옥에서 썩게 생겼는데 무슨 복수? 난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판사님이 내리는 벌 달게 받을 준비 돼 있다고. 트럭 기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모녀의 악행을 모두 까발려주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결국 새 범인은 큰 형량을 받고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유가족들에게 죄책감이 있어 다시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이는 특히 후배를 잃은 아픔과 자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것 같아 엄청나게 괴로워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찾아갔더니 반갑게 맞이해준 유가족들은 두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들어보니 고아였다면서요? 아내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두 사람을 자식으로 보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이상하게 정이 가고 많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님, 죄송하고 면목 없습니다. 김대리는 저에게 정말 소중했던 후배이자 친구였고 전쟁터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전우였어요.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신다니 영광이에요. 그리고 염치 없지만 제가 어머니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찾아뵙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럼 우리야 좋지. 아들이 떠나면서 새로운 아들이 생긴 거니까. 그리고 딸도 한 명 생겼으니 더할 나위 없겠네. 두 사람 죄책감 그만 가져도 돼.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괴로워할 필요 없다는 거야. 알겠지? 남편과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한참 동안 울면서 가족들과 포옹을 나눴고 맛있는 식사를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수감 중인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형 집행정지를 해야겠다며 통보하더군요. 천마녀 씨 아드님 되십니까? 모친이 암에 걸려서 형 집행정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늦게 발견해서 얼른 치료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암에 걸렸어요? 언제 나온답니까? 저희가 병원으로 이송해 드릴 겁니다. 교도소에서 지정된 병원에선 치료가 어려워서 상급 병원으로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병원이 좋으시겠어요? 병원이요? 그냥 병원 보내지 마세요. 그냥 밖으로 내보내든지 교도소 안에서 고통스럽게 떠나게 해주세요. 남편이 아주 냉정하게 대답하자 교도소 관계자가 당황한 목소리를 내더군요. 아니 아드님 맞으시죠? 법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개인 사유로 모자의 관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할 게 아니라 거기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교도소 관계자는 일단 병원으로 후송 조치를 해놓을 테니 남편에게 병원 측에 통보해서 치료를 거부하든 퇴원을 시키든 하라고 전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억지로 그 이와 병원에 찾아갔어요. 시어머니의 몰골은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양볼이 들러붙을 만큼 빼빼 말라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당신의 마지막이네요. 꼴 좋습니다. 이 후레 자식, 기껏 입양해서 키워줬더니 그따위로밖에 말 못하냐? 네 애미가 죽게 생겼는데 눈물도 안 나오는 거냐? 눈물이요? 이 할망구가 꿈이 크시네. 지금 웃음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고 있다고요. 내가 어릴 적 매 맞았던 것과 중학교 때부터 일 시켜가면 돈 갈취한 게 키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양하면 나라에서 돈도 준다면서요? 난 그걸 뒤늦게 알았네요. 날 돈으로 취급하고 부려먹으려고 데려간 거죠? 말해봐요. 그래 맞다 이 후레 자식아. 널 돈 때문에 입양했다. 됐냐? 내가 아내 만나지 못했더라면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바보처럼 살았을 거예요. 난 지금 아내한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 같은 악마한테서 벗어나게 해줬으니. 이 후레 자식이? 날 조롱하러 온 거면 그냥 꺼져. 그러려고요. 여기 병원비는 나라에서 안 대준답니까?
아이고, 네가 돈 걱정이 돼서 찾아온 거냐? 그런데 다행히도 교도소 측에서 입원비를 지원해 준다는구나. 법이 참 잘 돼 있지. 아, 잘 됐네요. 그럼 오늘 작별 인사하면 되겠네요. 남은 여생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지옥 가세요. 이 우라질 놈이 끝까지 악담하네? 야, 네 놈이 그때 퇴졌어야 했어. 그럼 내가 교도소도 안 가고 암도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넌 우리 집에 입양됐을 때부터 암 같은 존재였어. 난 너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맞거나 쇠뇌당해서 바보처럼 살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악마 할망구, 천천히 오래오래 고통받다가 지옥에 가세요. 너 내가 죽으면 꼭 복수할 거야. 귀신이 돼서라도 네 놈의 인생 박살내주겠다고. 시몬은 끝까지 막말만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답니다. 얼마 뒤 시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지만 장례를 거부해서 화장만 한 채 어느 강가에 뿌려졌다고만 들었어요. 다음으로 트럭 기사의 최후를 알게 됐는데 그래도 이놈은 최소한 죄책감이 있었나 봅니다. 교도소에서 1년 넘게 우울해하며 힘들게 지내다가 끝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시누이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됐는데 감옥에서 숨쉬고 살고 있는데 흉악범들한테 괴롭힘 당하며 생활하고 있대요. 사회성이 떨어지고 멍청하기 짝이 없으니 범죄자들의 밥이 돼버린 거죠. 이 세 악마는 모두 지옥에 갔거나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막을 내리니 얼마나 다행이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후 남편과 저는 2세를 갖게 됐고 하늘 아래 진짜 가족이 탄생하게 되어 매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로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응원과 격려를 해주실 분들이 많으리라 믿으며 이만 글을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